그 지난 시간 종된 권리 해가지고요.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이거 단 종된 권리란 말이죠. 그게 이어가지고 또 보니까, 그 밑에 자료 보시니까 또 이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유 부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니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건저당권,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전유 부분만이 등기가 되고 대지권 등기는 나중에 한 몇 년 있다 되거든요. 근데 저당권자가 전유 부분만 담보로 잡았다. 전유 부분만 담보로 잡았다. 뭐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손치더라도 전유 부분 저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지권 해가지고 이것도 대지권, 지상권처럼 대지권권에 이게 뭐다? 이게 또 지금 어떤 거지? 종된 권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건저당권, 이거 주된 권리를 봐야 되거든요. 건저당권은 어디에 미치지? 그러니까 대지권에까지도 미쳐버린다더라. 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판결 내용은 요 밑에 제가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고. 또 이어가지고,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아닙니다. 공동주택 경우에서가 전유 부분에 설정된 뭐가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 전유 부분 저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지권이라는 어떤 권리가 딱 버티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유 부분 건물이고 대지권은 뭐다? 땅, 토지입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과연 전유 부분 여기에만 국한시킬 것이냐?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니더라.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대지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한다는 그런 규약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매매 시 뭡니까?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을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만 따로 뚝 떼어가 매매, 아마 이런 경우는, 이런 물건 아마 누가 취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뭐다 이게? 전세권은 대지권에까지도,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버린대요. 요 종된, 요것도 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뭡니까 이게? 요것도 이게 종물이 아닌 종된 권리에 대해서조차도 어떻게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버린다. 요랬을 경우에 뭐다? 이 전세권이 계속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터잡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아실 텐데요. 경매 신청한다. 근데 어떤 경매 신청이지? 그러니까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전세권 효력은 전유 부분, 건물 부분하고 종된 권리인 대지권, 토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전세권은 원칙은 용익 물건입니다만은 이 담보 물건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적인 성격으로서 처분한다. 처분 방법이 뭐지? 임의 경매. 이랬을 경우는 전세권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따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이거 제기할 필요도 없고 막바로 전세권 가지고 그냥 확 경매 신청. 어떤 경매? 임의 경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유 부분이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또 이제 요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어디다? 그러니까 동부, 서울입니다. 동부 1개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가 2001 타경 5566 사건입니다. 5566 사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쭉 보시면 이제 일단 뭐를 보시느냐? 그러니까 면적란을 보십시오. 면적란에 보시니까 대지가 270평방미터, 이야, 82평이네. 땅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층 2가구, 2층 2가구. 그러니까 우리는 면적란에 있어서 건물에 2가구 나왔는데 이게 이로서든 물건 분석도 이제 같이 적게 겸하셔야 되는데 1층 2가구, 2층 2가구, 3층은 보니까 47.29평이니까 방 3칸에 화장실 2개거든요. 이건 아마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은 3가구 하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2, 4, 7, 한 8가구 정도가 이 집에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8가구가. 그리고 바로 밑에 지층 3가구 밑에 보니까 점 딱 찍고 제시외 건물 나와 있잖아요. 제시외 건물 해가지고 제시외 건물이 방 있고 창고가 있더래요. 또 보니까 옆에 또 창고가 있더래요. 요것은 아마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지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아마도 이 방 창고, 이 창고는 뭐다? 요 본체에 부합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요 옆에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옆에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 따로 떨어져 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떨어져 있다 이게 뭐지 이게? 따로 국밥 하니까 종물이에요, 종물. 그럼 이건 뭐지? 주물 이렇게 합니다. 주물, 종물 하니까 면적을 보시니까 방 창고에서 4.8평, 창고 2평 하니까 약 한 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뭐지 이게? 독립물이 아닌 종물이다. 그죠? 종물이면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나아가서 저당권이 주된 물건에 설정되었다면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요건 누구 거? 낙찰자 거 해가지고 그 자료에서 좌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좌측이죠. 감정평가액에서 또 나와 있네요. 대지가 4억 9천, 건물이 2억 8천. 이게 제시외 건물에 대한 평가. 제시외가 뭐지니까 이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방 창고니까 말이죠. 약 몇 평입니까? 약 7평 정도 되는데, 이 7평에 대한 가격이 얼마, 224만 8,100원. 이런 식으로 제시외 건물이다. 그럼 제시외 건물하면 제시외 물건. 하니까 또 우리 지상의 미등기, 수목, 제시의 물건 하니까 반드시 평가가 돼야 된다. 만약 평가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감정평가서상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어떤 하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때로는 낙찰 허가 결정이 뭐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의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또 이제 이게 떡 뽕기면 한번 제사람 한번 지내보자 이겁니다. 또 보니까 성동구 행당동이더라. 성동구 행당동 하면 이게 무왕여중고교니까 이 동네에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물건의 대지 면적이 몇 평입니까? 82평이죠. 야, 82평 같으면 이게 땅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또 보니까 말이죠. 주소난 맨 좌측에 있잖아요. 주소난에서 중간점을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북측 6m, 남측 4m 도로의 제품. 이야, 도로 조건도 완전히 끝내주네, 그죠? 북측에 4m, 북측에 6m, 남측으로 해가지고 4m 도로에 접한다. 그럼 양 도로를 이제 양쪽으로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땅 면적이 82평인데, 상당히 괜찮더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란에서 맨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맨 우측 보시게 되면 뭐다 이게? 일단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 어떤 겁니까? 97년도 1월 30날 가압류 국민은행 이게 말소기준 권리거든. 그럼 여기다 97년 1월 30날 해서 여기다 밑줄 쫙 끊어놓자 이거지. 밑줄 쫙 끊어놓고 그 다음 바로 좌측에 보시면 임차 내역란에 보니까 말이죠. 임차인들 해가지고 최감렬 95년 낙찰자 인수잖아요, 그죠? 밑에다 밑줄 하나 끊어놓으시잖아요, 그죠? 또 밑에 홍범래 이 사람도 어이구 낙찰자 인수. 전입신고 빠르니까. 그다음 한정부 이 사람도 어이구 95년도니까 낙찰자 인수. 한영주도 95년도 야 요것도 낙찰자 인수. 이복철도 보니까 95년 이것도 낙찰자 인수. 김영상도 보니까 96년 야 낙찰자 또 인수해야 됩니다. 유정환도 보니까 96년 어이구 이거 봐라 이것도 낙찰자 인수입니다. 임차인 몇 명입니까? 2, 4, 6, 7명이거든요. 자 임차인이 전체 7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면적란에서 1층, 2층, 3층 지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구 세대수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총 8가구가 살고 있다더라. 8세대가. 그러면 3층이 소유자, 3층이 이 3층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거주한다. 그럼 전체가 몇 가구입니까? 8가구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임차인 밑에 유정환 씨 밑에 보니까 안모 씨, 박모 씨,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적에는 단지 전입신고만 돼 있을 따름이고 임차인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또 나아가서 박모 씨 같은 경우 소유자와 인척, 또 김영백 씨는 김영상 이 양반은 임차인이거든요. 인척. 김영자는 또 유정환인데 유정환 이 사람 임차인입니다. 유정환의 동거인. 박희경은 소유자와 인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유정환 씨 밑에 안명숙 이하 임차인들은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동거인이다 소유자와 어떤 인척이라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여기 7명의 임차인이 있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전입신고만 날짜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7사람 모두 전부 다 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다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좋은 물건입니다. 아이고, 소유자 이 사람은 신경 쓰지 말단 말이지. 아마 이 사람은 이 집에 창피스러워서도 이 집에 못 살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7명 이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조차도 보니까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인 97년 1월 30날 가압류 국민은행보다도 빨라요. 그러면 야 이랬을 경우에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대단히 좋다. 그런데 전제가 뭐지?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야 배당표 작성하면 1순위 최우선 변제, 2순위 우선 변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이런 경우는 복잡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또 봐가지고 최감열, 홍범례, 한정부에서 이 임차인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보증금액 전부를 싹 다 합쳐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요 7사람의 전체 현재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3억 8,700만 원이 딱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물건의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매가 진행 내용 난해 보시니까 2005년 3월 7일자리 해가지고 5억 1,50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5억 1,599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매 비용 한 590만 원 정도 나갔다 치고, 그러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얼마? 5억 1,000만 원이다. 그래? 예. 5억 1,000만 원인데, 어이구,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합계가 얼마? 3억 7천 원. 이랬을 경우 복잡하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때로는 봐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막 따질 땐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뭐다? 임차인들은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빨리 전부 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아놔버렸어. 그럼 이 사람도 얘가 1등이든 얘가 2등이든 이것은 법원에서 경매 개정이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네들 어째 3억 8,700만 원 다 받아가는 거면 5억 1,000만 원에 3억 8,700 같으면은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금액이 있다. 이 잔여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맨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 저당권, 압류. 너는 알아서 좀 받아가고 이런 권리는 경매시 매각하고 전부 다 어떻게 다 소멸 말소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이 자료를 찬찬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또 하나 더 의문사항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맨 중간에 보시니까 경매가 진행 내역 난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가 진행 내역 난을 보시니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가, 이 1차 감정가 최초 가격이 얼마더라? 이게 7억 9,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최저가가 얼마? 5억 600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밑에 점수 쭉 가가지고 2001년 경매 사건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죠? 2001년 9월달 유찰, 2001년 11월달 유찰, 2001년 12월달 유찰, 2002년 2월달 유찰, 변경이 됐고, 변경은 이게 아마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경매, 이 내용 같은 변경이 되는데, 이 경매 정보지만 가지고 변경 사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거라, 이제. 그러고 나서 2002년 4월 달에 일단 4억 8,550만 원에 낙찰됐죠. 그죠? 2002년 4월 1일 날에 어떻게 4억 8,550만 원에 일단 낙찰이 됐어요. 낙찰되고 나서 왜 또 갑자기 이게 한 3년 있다가 2005년도 해가지고 2000년도 1월 10일 날 또 이게 유찰되고, 일단 이때 이게 낙찰이 됐는데 왜 한 3년 정도 했다가 또 이게 또 기일이 잡히냐 이거죠. 기일이 잡힌 이유가 여기 이 자료에만 딱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좌측에 면적란 말이죠. 면적란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제시외 건물 있죠. 제시외 건물 방, 창고 15.9 또 밑에 보니까 창고 7.3 나오고 95년 10월 13일 보존 등기, 보존 이게 이 날짜에 그 전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 날짜에 보존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이미 그 전에 지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보니까 2002년 4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2년 4월 1일날 분명히 4억 8,550만 원 낙찰됐는데 이거 보니까 2002년 4월 달에 재감정이에요. 재감정. 예. 재감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감정이 뭐냐 그러니까 2002년 4월 1일날 누가 4억 8,550만 원에 최고 가격을 제시했는데 제시하고 나니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소유자 측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 감정이 잘못됐다 이거지. 왜? 옛날 가격하고 지금과는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봐가지고요 소유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듯이 재감정 재감정해서 감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원래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반드시 시세에 변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물건은 반드시 재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낙찰되고 나서 재감정 신청을 하면은 100% 다 받아준다는 것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재감정 신청을 받아주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감정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4억 8,550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였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꽝이 됩니다. 꽝이 되고 다시 이 물건을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나온 게 아마 이게 7억 9,100만 원이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3, 4기일 날은 2005년 3월 7일 날 해가지고 얼마? 5억 1,500만 원에 82평짜리인데 5억 1,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럼 제가 볼 적에는 평당 약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600 정도, 평당 600인데 도로 조건이 북측 6m, 남측 3m 도로에 접혀있다. 그럼 도로 조건은 괜찮고 평당 한 600 정도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이거 임차인들 7명이 버티고 앉아있는데 명도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쓴 금액이 얼마? 5억 1,500만 원 썼다고 하면 그 금액에서 임차인들 3억 8,700이니까 이 사람들 다 배당 받아가 버린단 말이지. 배당을 다 받아간다면 결과는 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외부에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경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매 쪽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지 용어 자체 막 얽매이거든. 그래서 막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런데 봐가지고 내가 경매 시장에 입문하는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때론 봐가지고 어떤 경우 딱 봐서 필요 없는 부분은 툭툭툭 털어버리자는 거. 물론 이번 요 강좌가 보니까 부합물, 종물, 조금 이따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경매라는 큰 줄기,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이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은, 아셔야 된다는 거, 아신 상태에서 이제 접근하시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를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100% 확실하게 아마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경매 이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또 간혹가다 경매 투자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경매를 해서 토론하면은 아마 전 여러분들한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입찰법정과 입찰법선다 해가지고 제 승률이 100% 다 되냐 이게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낙찰 받는 확률로 따지면은 컨디션 별로 안 좋은 달은 제로가 돼요. 맨날 떨어져요. 조금 기분 좋은 달은 한 10번 들어가가지고 한 2번 정도 낙찰 받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경매 선수는 아니더라. 그럼 뭐다 이게?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기본이거든요. 이걸 딱 기본으로 베이직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례 같은 게 땅이 몇 평이지? 이야, 32평, 82평이다. 도로가 6m, 4m 접해있네. 이거 봐, 몇 년도 집 지었지? 95년도 지었는데, 야, 이거 봐, 임차인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7명인데, 얘네들 어떻게 전부 다 배당 받아가네. 그럼 이 물건에 있어서 주요 관건은 뭐다? 제시회 해가지고 여기에 민법 제358조 조항에 의해 해가지고, 이 저당 목적물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물론 그것도 좋아요. 따져보자, 이거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퉁박, 면적이 좁네. 이건 종물이야. 땡땡 끝나버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게, 이 땅이 82평이네. 그럼 이 동네 가가지고 중개업소 방문하셔야겠죠. 하셔가지고, 사장님, 이 동네 땅값 평당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정확한 현재 부동산의 가치 조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이거 들어가서 낙찰받고. 그죠? 또 나가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7명인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받아가거든요. 받아가면 어떻게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명도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고 3층 부분이 조금 껄쩍지근하다 이거죠. 아마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이 보니까 약 한 47평, 실평수가 47평이라면 이게 엄청 넓은 평수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마 소유자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협상을 해보시면 만약에 안 된다는 것 같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면은 조폭 아니라 조폭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집달간 붙여가 짐 꺼지고 내버리자 이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경매 투자를 하신다면 큰 줄기를 보십시오. 너무 세세한 쪽으로만 이게 접근하시다 보면요. 맨날 공부하다가 끝나버린다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줄기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이게 부합물이 뭐고 종물이 뭐지,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실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료 3번에 종물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례 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